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2일 선성TV의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우리 정강훈 목사, 지금 현재 종로경찰서에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데, 당초 예상 6시면 나올 것이라 했지만 이제 9시 아마 좀 넘어야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예전에 조사를 받을 때는 그때는 12시 정도가 되면 계속해서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를 본인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안 받겠다 이러면 내보냈다 다시 부르고, 받겠다 이러면 새벽까지 가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조국 사태 이후에 검찰 개혁이니 뭐니 이래서 그 조사받는 방법을 바꿔서 지금 9시쯤 되면 본인이 받겠다면 계속 받는 거고, 안 그러면 그 시간에 출소했다가 경찰이 또 모자라면 또다시 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6가지 집시법 및 내란 선동, 정치자금법, 기부금법, 하여튼 갖다 댈 수 있는 건 모조리 갖다 댔고, 이 좌파들 이런 건 잘하는 거예요. 모조리 쫙 고소를 막 합니다. 근데 우파는 고소 안 해. 아니거든요. 이런 사건 터지면 작든 크든 간에 우파도 이제는 고소를 아주 밥 먹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좌파들의 고소에 우파들이 다 나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파도 변호사 단체나 법률을 좀 아시는 분들, 그리고 시민단체 이런 데서는 악착같이 찾아내서 어떤 놈이 됐든지 모조리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발도 가능해요. 자, 오늘 오후 방송에는 제가 오전 방송에서 약속한 것처럼 우리들 병원 사건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긴 시간 벌어졌던 일이라 2012년도부터 아마 출발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30분, 40분 이 시간대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최대한 엑기스만 뽑아도 1시간 좀 거의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이 정권의 스모킹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킬레스건을 끊는 핵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우리들 병원 비리가 있다는데 이게 아니라 기성정결을 잘 들어보시고, 이 사건이 이래서 문제가 되는구나, 이러니까 청와대나 민주당이 여기에 낄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걸 좀 알아야 남을 설득할 수 있고 좌파들 공격할 수도 있고, 이 문제가 자칫하면 울산시장 하명수사 이른바 부정선거 이 문제와 결부가 되면 더 큰 시너지를 발현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불편하더라도, 다른 방송 보고 싶더라도 오늘 이 방송만큼은 제발 들어오셔서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못 들으면 사건이 연결이 잘 안됩니다. 지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들 병원에 관한 이 의혹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래전부터 불거져 왔던 사건입니다. 그동안 우리들 병원 사건에 문다이가 끼어있다, 우리들 병원 사건의 문재인 비리 게이트 중에 하나다, 온갖 말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런 의혹과 소문보다는 저는 오늘 이 방송에서 우선 어제 등장한 신혜선 씨, 이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분이 밝힌 바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팩트 위주로 방송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들 병원 이 사건이 다시 하두에 떠오른 것은 바로 어제 우리들 병원 사건의 관계인이라고 하는 신혜선 씨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을 비롯해서 여권 인사들을 줄줄이 비판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다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재조명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제대로 쫙 조사하면 이 정권 끝나요. 우선은 제가 우리들 병원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대깨문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 사건이 오래된 일이고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났기 때문에 끝났다고 말하지만 엄연히 이 사건은 지금 고발이 되어 있고 수사가 진행될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사건을 검찰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야 꺼낸다는 이런 유언비어나 좌파들의 프레임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라면서 이 방송을 잘 들어달라는 겁니다. 이거 100% 기존에 혐의가 드러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닦아 씌우는 이 좌파들 대깨문들이 있는데 이거는 오래된 거 왜 꺼내냐 이래. 저거들은 동학의당까지 끄집어내고 4.3 폭동에 온갖 옛날 거 다 끄집어내면서 검찰이 뭐 하나 끄집어내면 그 오래된 걸 왜 끄집어내냐 이래요. 바로 이런 주장이라 유언비어 이 좌파들의 프레임에 절대 우파들은 현혹돼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 병원 사건을 들여다보면 너무도 복잡해서 기존 방송들이 뭐 말은 하고 있지만 저거 편한 대로 해서 들으시면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냥 뭐 그렇게 있나 보다 이런 정도지. 아니요. 그 속을 파고 들어가 보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방송은 하나하나 우리들 병원 관련된 이 팩트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거기에 다양한 CG 자료 화면과 함께 설명을 좀 더 쉽게 그리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것도 듣기 쉽게 방송해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걸 비판의 화력을 제대로 모으면 문재인 정권에게는 핵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2차, 3차, 4차 계속 이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우리가 알아봐야 할 부분은 바로 어제 기자회견을 연 신혜선 씨. 이분이 과연 어떤 인물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혜선.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일반인들은 아마 처음 들을 거예요. 신혜선. 그래야만 신혜선 씨가 왜 기자회견을 열었고 관련된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고 문재인의 실명까지 밝히면서 왜 문재인에게 괘씸하다고 말을 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혜선 씨는 천주교계 인맥이 두터운 인물입니다. 1784년 조선인 최초로 영세를 받아와 천주교 전파에 나선 순교자 이성운의 6대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가톨릭계에서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 바로 신혜선 씨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7년 문재인 대선 캠프를 지원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 문재인이 국회의원 시절에는 김희중 대주교와의 만남을 주선할 정도로 천주교계 내에서는 능력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잘해서 보니 신혜선. 또 다른 인물. 바로 우리들 병원장 이상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상호는 노무현 대선 캠프에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100만 서포터즈 사업단의 부단장을 맡아서 활동을 했고 그 당시 노무현의 핵심 후원자로 꼽히는 인물이었습니다. 특히나 노무현이 청와대에 있을 때 허리 디스크 수술을 위해서 주치의를 두고 우리들 병원에 입원을 했고 당시 노무현의 수술을 직접 집도에 쓸 정도로 노무현과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인물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상호뿐만 아니라 이상호 부인 또한 유명 출판사를 운영하는 출판인으로 그에게서는 사람의 향기가 난다는 등 노무현 관련 서적을 3권이나 펴낸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거 이제 신혜선, 이상호, 노무현, 문재인 이제 사람들 그거 한번 쫙 한번 기록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출판사를 운영하는 이상호의 부인. 자, 요렇게
한 5명만 해도 벌써부터 뭔가 냄새가 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유, 냄새나. 딱 보면 구도가 나타납니다. 신에서는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을 했고, 이상호는 노무현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물이고, 이들 사이에 바로 우리들 병원 사건이 끼어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우리들 병원 사건으로 돌아와서 도대체 우리들 병원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것도 알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하는 신혜선 씨는 우리들 병원 이상호 회장의 1,400억 원대 특혜 대출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을 하면서 1,400억 원대 대출에서 여권 인사들이 무리하게 나섰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혜선 씨가 제기한 의혹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 병원장 이상호가 2012년 산업은행 1,400억 원대 특혜성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상호 신혜선이 신한은행에서 260억 원 연대보증에 관해서 은행 측이 서류를 위조해 연대보증인에서 이상호를 제외시켰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연대보증 문제에 대해서 고소를 하니까 검찰이 축소 은폐수사를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어제 신혜선 씨가 기자회견에서 말한 내용은 이 바로 연대보증 대출 의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권 인사들이 나섰고, 현재 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인 양정철은 당시 신혜선에게 문자를 통해서 곧 금감원장 인사 나니까 살펴보죠 이렇게 말을 했고, 국회 정무위원인 민주당 정재원은 회장님 청경득이 전화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양정철, 그 다음에 청경덕, 정재호 쫙 나오죠. 벌써 한 8명쯤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혜선의 이 빌딩이 경매 처분 상황에 놓이게 되자 버닝썬 사건으로 유명했던 윤규근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은행에 홀딩하라고 내놨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신혜선에게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자, 이제 윤규근까지 9명,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이 은행에 홀딩하라고 해놨다, 저 의문의 행정관까지 하나 더 포함. 보시다시피 사건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찌 보면 울산시장 선거부정 의혹과 같이 또 그런 인물들이 개입된 사건이라 나라가 안 썩은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놈은 이쪽을 뭉쳐서 이걸 헤쳐먹고, 저놈들은 저기 뭐 선거부정 헤쳐먹고, 이놈들은 이쪽은 감찰무마를 헤쳐먹고, 이놈들은 이거기 모여가지고 사모펀드에서 다 헤쳐먹고, 이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거. 당장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들 병원 이상호와 신혜선이 연대 보증하여 신한은행에서 260억 원을 대출을 받았지만 2012년 이상호는 이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한 상황에서 산업은행을 통해서 1,400억 원대 대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신혜선도 모르게 이상호가 신한은행 연대 보증인에서 빠지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신혜선이 260억 원의 빚을 모두 짊어지게 되었다, 이 내용입니다. 신혜선이 열받을 수밖에요. 그리하여 신혜선이 바로 이 때문에 이 문제를 고발하자 경찰 수사가 윗선 지시로 무마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권 인사들에게 신혜선이 요청을 하니까 여권 인사들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시간만 끌다가 결국 어제 신혜선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풀어버린 겁니다. 계속 풀어야 돼. 더 풀어야 돼. 이제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까보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이상호가 260억이라는 이 신한은행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400억 원이라는 대출을 그것도 국책은행인 산입은행에서 받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당시 1,400원대의 대출을 받을 2012년 그때는 이상호는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매우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시 부인이 김수경, 당시 직업 우리들 병원 그룹 회장, 부부간의 이혼 소송으로 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들 병원 그 관계자들의 어떤 말을 했는지를 봤더니 대부분의 재산이 이사장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 회장이 가압류 등의 법적 절차를 취할 것에 대비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호의 개인회생 신청 이유로는 이상호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 때문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당시 이상호는 어떻게 됐든지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고 신한은행을 포함한 은행권에서 1,000억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으며 재정 압박에 시달려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빚을 상환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이런 이상호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나선 곳이 있었으니 그 은행이 바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은 대출 조건으로 이상호 부인인 김수경이 운영하던 고급 레스토랑 사업에 연대보증인으로 이름을 올린 것에서 빠지라고 했고 이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한은행 260원대 연대보증에서 이상호가 바로 신의 선도 모르게 연대보증인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상호는 재정 문제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에서 1,400억 원대의 대출을 받게 됩니다. 결국 레스토랑은 2016년 법원 경매로 나오게 되었고 이 레스토랑의 부동산 소유자가 바로 어제 기자회견하는 신의 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레스토랑이 경매에 오르는 상황에서 신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권 인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시간만 끌 뿐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서 열받은 나머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을 다 폭로해버린 겁니다. 거기에다가 산업은행은 1,400원대 대출해서 이상호 개인 명의로도 추가 대출을 해주고 우리들 병원의 장래 매출 채권과 우리들 병원 청담동 토지와 건물 등을 담보로 이것을 잡고 여기에 이상호 개인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시청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호는 분명히 개인회생 경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것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취한 지 단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산업은행은 대출을 위한 개인연대보증이 가능했다고 판단할 것이고 무엇보다 당시 담보로 잡은 우리들 병원의 부동산 감정액은 973억 원으로 대출금 1,400억 원보다 한참 못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이 이상호에게 1,400억 원이라는 대출을 해준 겁니다. 이상호가 1,400억 원을 못 갚으면 무려 4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대출을 산업은행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았던 이상호에게 해줘버린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은행이 언제 손해보면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으면 누가 댓글에 좀 적어보세요. 얼마나 철저하게 감정가를 따지면서 까다롭게 하는 것이 은행 대출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호에게는 4억, 40억도 아닌 400억 원이 넘는 마이너스 차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취한 지 단 6개월 만에 1,4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대출해 준 것입니다. 의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앞서 이상호에게 산업은행은 대출을 해주기 위한 조건으로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은 260억 원의 연대보증인에서 이상호가 빠지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상호는 이 연대보증인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나 당시 같은 연대보증인이었던 신혜선의 동의를 받아야만 연대보증에서 빠질 수 있었지만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신혜선은 이상호가 연대보증인에서 빠진 줄도 몰랐고 신한은행이 이상호를 위해서 문서위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 신혜선은 신한은행 관계자들을 사문서 위조와 사금융 알선 등으로 고소를 했고 2017년 법원에서 사금융 알선 등이 유죄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신한은행 관계자들이 이상호를 연대보증인에서 빼기 위해 문서 등을 위조한 것은 무죄 선고가 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날 것 같았던 사건이 다시 뒤집히게 됩니다. 바로 신혜선의 변호인이 당시 신한은행 측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들이 위조라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다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번에 경찰 측에 제보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도 신혜선의 변호인의 주장이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서 다시 수사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산업은행 대출 의혹까지 이번에 다시 불거진 겁니다. 결국 우리들병원 대출 의혹 사건이 그동안 영원히 잠길 뻔했다가 이번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경찰은 당시 수사에서 우리들병원 전직 재무이사와 이상호의 전 부인인 김수경 회장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했고 이들 모두가 우리들 병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다.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우리들 병원 전 재무이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이상호의 신용상태로는 10억 원도 대출받기 어렵다. 이런 진술을 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로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직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의혹투성이었던 우리들 병원 대출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갑자기 수사가 중단이 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윗선의 반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바로 이 사건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에서도 보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정권 대형 사건에만 등장하는 약방의 감초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실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이 사건은 이상호와 신혜선의 사인과의 문제인데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민정비서관실에서 이 사건을 보고받았다는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받을 수도 있겠죠, 첩보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당시 이 사건을 보고받았던 민정비서관실의 직원이 누구냐?
바로 경찰수석으로 지난해 8월 인사해서 경찰청 핵심 보직으로 영전했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감이 오지 않습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 그리고 경찰청 핵심 보직, 바로 버닝썬 사건으로 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 윤 총경으로 알려진 윤규건. 오죽했으면 버닝썬 사건에서 윤 총장으로 불렸겠습니까? 문재인 권력형 게이트로 불리는 유재수 갑찰무마 사건과 청와대 하명수사에서 모두 등장하는 민정수석실이 또 등장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있었던 윤규건이 이 사건에서도 또 등장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윤규건이 왜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것인지 저는 이것이 참 궁금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윤규건이 단순히 이상호와 신혜선과의 문제에 개입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분명히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이러한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어제 신혜선 씨가 기자회견장에서 공개한 것 같이 윤규건은 실제로도 신혜선에게 레스토랑 경매와 관련되어서 은행에 홀딩하라고 해놨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문자까지 보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것은 바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 있는 정재호가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아이고, 한 10명 지금 등장했습니다. 바로 그 신혜선 씨에게 윤규건을 소개시켜준 인물이 정재호라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일보가 신혜선 씨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를 보니까 정재호가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정치에 입문하도록 도와주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어 신한은행 대출 사건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혜선 씨는 이용훈 수원교구장에게 정 씨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그랬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재호는 국회의원 당선 다음 날인 2016년 4월 14일 당선증 사진과 함께 회장님께 바칩니다 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신혜선 씨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게다가 신 씨는 정재호가 정무위 시절 신한은행 관계자를 만난 뒤 받아왔다는 대출 전환 조건 메모도 공개를 하고 정재호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 메시지에 또 한 사람, 그 당시 정재호의 보좌관이었던 청경덕 현 청와대 행정관이 등장을 합니다. 천 변호사가 전화 드릴 것이다. 바로 정재호가 신혜선 씨에게 연락처까지 전달을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청경덕입니다. 청경덕이 누굽니까? 현재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으로 문재인 실세로 알려져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인물, 청경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 병원 사건과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의 연관성에 대해서 제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유재수는 금융권에서 금융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만큼 신혜선 씨가 해결하고자 하는 신한은행 대출건에 대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인물로 유재수를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유재수가 이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청경덕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 이것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모두 다 떨어진 사건 같지만 그 모든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이 되고 그 모든 사건에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 그 안에 실세들이 모두 개입되어 있다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같은 인물들이 사사건건 개입이 안 된 곳이 없는데 이상하게도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는 민정비서관실 사람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전 국민적으로 청와대 안의 민정수석실, 민정수석실 안의 민정비서관실이 집중 조명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한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만 검열같이 얽힌 이 실세들의 비리를 만천하에 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또 한 사람, 바로 친문의 핵심 민주연구원장 양정철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 좀 더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혜선 씨는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천주교 쪽에 표를 많이 얻도록 도움을 준 인물입니다. 이게 만약에 양정철하고 연결이 됐다면 아시다시피 지금 양정철이 민주당 총선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데 이 문제가 안 터졌으면 또다시 신혜선을 통해서 천주교 표를 끌고 모으는데 힘을 보태지 않겠습니까? 무슨 선거든지 간에 종교계의 힘을 얻지 못하면 그 선거는 포기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종교계의 힘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은 정강훈 목사를 불러다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총 산하 1000만 표, 900 몇만 명, 거의 1000만 표가 가족까지 해서 곱하기 3. 큰일 나버렸네. 내년에 민주당 죽쓰게 생겼는데 큰일 났네요. 제가 아는 국회의원 중에는 교회를 몇 개나 다니는 국회의원들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표 관리해야 되니까 이 교회에 가고 저 교회에 가고 여도 가고 뭐 이래야 돼요. 물론 뭐 이 교회 가나 저 교회 가나 뭐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어디서 기도를 하고 어디서 찬양을 하든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보기 좀 안 좋아요. 어떤 국회의원은 뭐 천주교도 갔다가 불교도 갔다가 뭐 기독교도 갔다가 이럽니다. 근데 이제 당에서는 대부분 이제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런 놓아놨어. 일반 다른 종교도 이제 다 놓아놨어.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죠. 종교를 잘 안 건드는데 어찌됐든 문재인 정권은 정강훈 목사를 건드렸습니다. 이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타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기자생활 할 때도 건들지 말아야 될 곳 두 곳을 첫째는 종교, 두 번째는 장애인단체. 건들면 골치 아픕니다. 물론 그게 겁이 나서 안 건든다 이건 아니지만 그렇게 강단에 있는 기자도 별로 없어요. 나도 예전에 한번 건드렸다가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공이 쌓이고 깡다구가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지간히 자빨들이 손상돼 너 뭐 갈아먹고 싶다 뭐 갈아버리겠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갈 놈은 말 안 하고 갑니다.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문재인의 대선 캠프 내에서는 당시 천주교에서 큰 인물이고 사람을 끌어오는데 큰 역할을 했던 신혜선의 힘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신혜는 대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혜선에게 누군가는 접근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신혜선 씨는 양 원장이 나한테 세배온 자리에서 정 의원이 신한은행에 받아온 매물을 보고 이걸 합의라고 해놨나? 금감 원장이랑 경찰청장 인선이 되면 알아보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양 원장은 양정철 원장.
신혜선 씨가 직접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그 물어보나 마나잖아요. 그대로 드러나 있는 사실 그대로다. 야, 이걸 이제 이 떠벌려 놓으면 넌 또 막 머리를 싸서 이제 이걸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겁니다. 자, 양정철 또한 신혜선 씨는 선거 때 많은 도움을 준 분이고 2017년 선거 때 굉장히 열심히 도움을 주셨다. 이런 인터뷰까지 했으면 자료 다 있어요. 좋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상호의 연대보정 책임 면제 과정에서 신한은행 빚 260억 원에 대한 상환 책임을 피하게 되면서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 원대의 대출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신혜선 씨는 이상호를 연대보정에서 빼주는데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될 수밖에요. 그리고 이후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고 신한은행이 신씨의 재산을 처분하는 그 과정에서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정재호 의원, 그리고 경찰총장으로 불리웠던 윤규건 총경, 양정철이 민주연구원장, 여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또 한 사람 청경덕이까지. 신씨의 그 녹취록에 따르면 정재호와 윤규건은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양정철은 곧 금감원장 인사가 나니까 그 후에 살펴보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라는 메시지를 신씨에게 보낸 것이 밝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건을 하나로 보시되 반드시 분리해 볼 필요도 있고, 분리해서 보시되 하나로 보는 이런 그 눈높이로 이 사건을 바라보시면 이야기가 편할 겁니다. 바로 이상호의 우리들 병원 대출 의혹과 신한은행 대출 사건의 수사에 여권 실세들이 개입했다, 이런 의혹입니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사건은 보정 해지와 대출 과정을 조사하면 신혜선 씨의 주장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합니다. 물론 검찰에게도 조사를 하겠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것과 같이 문재인 정권은 적폐수사라는 미명하에 이미 한두 차례 수사가 이루어진 사건들도 의혹이 남아있으면 다시 수사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밤새워서 설명을 하더라도 계속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이 바로 우리들 병원 사건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인사들이 모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거론되는 인물들은 바로 청와대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청와대 하명수와 같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 사건들입니다. 이걸 듣고 가자고 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오늘부로 샷다운 내려야 됩니다. 이거는 국민을 기만한 게 아니라 국정을 기만한, 이건 완전히 박근혜 정권의 수백 배 더 나쁜 짓을 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걸 제대로 밝혀내서 여기에 관련된 자 모두를 서청대로 보내고, 지금 서청대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에 이하 다른 사람들을 전부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남을 처벌하고 남을 적폐청산으로 만들어서 작사를 내고 싶었으면 본인들은 그 짓거리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적폐청산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자기들은 깨끗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전부 이런 짓거리를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걸 국민들이 용서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실인데 이런 진실을 거짓말과 뻔뻔함으로 묻고 가라고? 문재인 정권이 그토록 전 정권에 대해서 매몰차게 밀어붙였던 직권남용의 죄가 공평하게 심판될 수 있는 그 계기가 지금 왔습니다.
전 정권에는 직권남용의 죄를 묻고 이 정권에는 직권남용의 죄를 묻지 않는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쉽게 좀 풀어드린다고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안 되셨다면 방송 한번 다시 또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시간에 걸쳐서 많은 자료를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방송을 해드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방송을 본 시청자분들께서 이 사건을 누구보다 제대로 좀 이해를 하고 많은 분들에게 이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서 또 모르는 분들에게 더 많이 알려드리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목은 아프지만 이 긴 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계시길 거고 오늘 새롭게 알게 된 시청자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만 알고 그냥 덮어버린다면 이 사건 과거와 같이 분명히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정권에는 거짓말 9단, 뻔뻔함 10단, 나몰라라 9단, 2판, 4판, 8단 등 얼버무리고 덩치고 뻔뻔함을 보여주는 이 유단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예전에 한국당처럼 머리머리 하다가는 대치기 당합니다. 지금 한국당 보십시오. 조국 사태, 유재수 사태,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수사당 메가톤급 사건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의 프리미엄에 완전 잘못 말려들어서 4+1의 공수처다 선거법 개정 문제 관련해서 산탄식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쳐부수는 데는 간단한 게 있습니다.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수사를 선거 부정,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우파 국민들과 손잡고 밀어붙여서 오구 대선의 부정까지 끄집어 내면 끝나는 거예요. 국회에서 농성하는 것보다 오히려 강화문 세력들과 손을 모으고 뜻을 모았어 아예 국회 뺏지 내버릴 생각으로 나라를 구하겠다는 목숨 건 투쟁을 해야만 그나마 전리품이라 찾지. 한국당 혼자는 북추고 장구추고 아무리 해봐요 촉달 부족입니다. 이 정권이 민주당이 좌파들이 얼마나 독한지 아직도 모르십니까? 지금 요 근래만 보십시오. 민식이법이 통과한데도 한국당 탓. 내년 예산 510원 날치기를 해놓고도 한국당 탓. 선거법 개정 공수처 설치법도 한국당 탓.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한국당을 졸로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방송에 나와서 툭하면 한국당이 협상을 안 해서 할 수 없이 군소 정당들과 협상하는 이른바 4+1을 강조했는데 그럼 왜 우리 공화당은 제외합니까? 이렇게 따져야죠. 논리상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국회가 어떻게 원내 제1당인 여당이란 민주당이 교섭단체를 내비두고 교섭단체도 안 되는 이 군소정당들과 4+1이라는 전대미문에 야합을 합니까? 그러면 교섭단체 그걸 왜 만들어놨냐고.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앉아가지고 말싸움이나 하고 있다니 말이 돼. 아, 방송 보기 답답하더라고. 도저히 한국당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라도 해보고 싶어서 군소 정당들하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우리 공화당은 왜 거기 안 썩냐고. 5+1로 해야지. 그러면 군소 정당들 중에도 저거들 입맛에 맞는 거는 플러스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건 아예 부르지도 않는 이런 걸 제1야당인 민주당이 하고 있는데도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지적을 못하니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런 인간들이 왜 텔레비에 나와서 말장난하고 있냐고. 그런 걸 전곡을 찔러 대야지 그런 거라. 그냥 교섭단체를 만들었으면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교섭단체하고 끝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국회법을 국회의 기율을 스스로 어기는 이런 꼬라지에 그것도 4+1을 합리화시키는 그 와중에 국회의원 명색이 2석을 갖고 있는 우리 공화당은 왜 빠졌냐고 닦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오늘 국민 여러분들께 진정으로 호소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공평하고 공정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분들에게 이 사건 전파하셔 제대로 좀 깨우쳐 주시면 합니다. 손상대 TV를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의 실체를 제가 팩트위주로 이렇게 정리해서 방송할 정도면 시간 엄청나게 보냈습니다. 머리 아픕니다. 아까운 그냥 버리지 마시고 많이 전파해서 이 사건의 실체를 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의 비리 이거 절대 묻고 갈 수 없을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불공평과 불공정한 사회로 만들어 갔다는 이른바 고집과 아집을 넘어선 국민들을 향해서 곤조를 보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을 끝낼까 합니다. 내일 오후 1시 미 대사관 앞에 좌파들 진보 연합인가 대학생 진보 연합인가 하여튼 그 아이들이 떼거리가 쳐들어와서 해리스 대사 사퇴하라 미국으로 돌아가라 또 저번 같은 그 짓거리를 또 하는 모양인데 시간이 계신 분들은 대형적 차원에서라도 내일 1시 미 대사관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나머지 남은 시간 행복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